안녕하십니까. 2주차 건축 관련 법령의 이해에 관련하여 강사를 맡은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차의) 그 강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바른 법령 해석 및 용어의 이해. 그 내용 안에는 법령이란 건축법 관련 용어의 이해와 법령 해석의 사례 등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강의는 건축법 적용, 주택에 관련돼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건축 관련 분쟁 파악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법령이란 게 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규모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렇게 보면은 법은 만들고 고치는 건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이 필요한 목적,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는 어떤 목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게 법이고요.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어느 지역에 뭔가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게 법률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뭐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이 법률에서 그럼 이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유인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근데 이 시행령은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하고요. 대통령이 만들고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위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크게 나누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서 법규로 규정을 하면 장관, 시행규칙은 장관이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장관이 더 그거를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 이 대통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더 가지를 만들어 갖고 그 행정부에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든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관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나누는데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법에는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법에는 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이렇게 이 법에는 이게 국회립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는 용도지역을 만들어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지정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큰 툴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큰 툴이고, 그럼 이거를 대통령이, 시행령이, 그래, 주거지역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용이라는 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죠. 요거는 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에도 1종 전용, 2종 전용이 있고, 일반에도 1종, 2종, 3종이 있고, 준주역으로는 이제 준주역.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세분화되는 게, 자, 법에는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분류를 해놓고, 이 주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쭉 적는 게 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법은 큰 틀을 만든 거고, 그 큰 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만든 게 대통령령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법을 해석하시거나 법을 판단하실 때 조금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취급하기 그런 것들은 시행 규칙, 장관이 제정을 더 해요. 그러면 시행 규칙에 의해서 각 관청의 행정관들이 그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보는 건데,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제가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데, 자치조례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치조례라는 말은 뭐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야,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이건 색깔이 좀 다르니까 야, 지자체 니네가 해. 야,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을 해서 자치조례란 말이 나왔고요. 이 자치조례는 누가 하냐면 지방의원들이요. 시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정도 하고 그 제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일반 주거 지역 1종, 2종, 3종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용적률을 이제 잡는데요. 법에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하는 규정만 잡아놨어요. 큰 몇 프로, 큰 틀만. 그러면 이게 저 부산에 있는 용도의 어떤 지역이랑 저 시골에 산속에 있는 지역하고의 이런 게 약간씩 용도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건 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해라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치조례 위임을 받아서 이 일종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가 되고 200%가 되고 250%가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서울만 그러고요. 다른 지역 가면 이 프로테이가 또 달라집니다. 그거는 지방자치 그 지역 여건,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이제 이 지방 의원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자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조례도 좀 법적으로 검토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한 게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을 막 이제 하게 되는데 디자인도 하고 평면계획도 하고 건축주랑 협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계획안을 짜고 만드는데 구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잡는 게 행정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구조 말고도 지금 에너지 전략 계획서 같은 경우도 그 행정으로 규정을 잡아서 어떤 건물일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잡아서 그 규정에 맞아야 이게 에너지의 그 인증에 받고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기준들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상,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나 이런 걸 인가를 내기 때 이런 거를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기준, 이러면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 관리율 값이라든지 에너지 뭐 단열재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보통 아파트를 많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아파트는 이제 일반 이 결로 방지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자라고 해서 행정규칙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설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규정들을 알고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니까 물론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적용이 된다면 그런 하나의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는 제가 법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축법하고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 규칙이 이제 이 아래로 자꾸 넣으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규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 위에 못 보면 뭐냐면 헌법입니다. 헌법에 맞게끔 이제 그 틀의 안에서 이제 풀어가는 거고요. 그런 틀에서 전자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법규를 보면서 법을 보는데 법적인 용어, 문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 일반인이 볼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시비가 가거나 이랬을 때
좀 오해 소지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문구는 좀 일반인들이 알고 있으시면 그나마 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좀 시트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제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나 초과, 미만, 그다음 각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이런 말이 법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적용하는 게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는 여기 예제가 있듯이 3m 이하는 3m를 포함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기준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이 3m를 기준으로 해서 3m도 포함을 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반대로 초과하고 미만은 3m를 배제한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높이가 이따가 뭐 예를 들어서 나오겠지만 4m 이상이다. 이상 허용한다. 그러면 4m부터 그 이후로 4m를 포함해서 이후로 이거를 법에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요. 4m 초과해서 그러면 3m를 빼는 거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법적 문구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호에하고 각호의 어느 하나에는 각호에는 서술되어 있는 각호의 전부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항에 뭐뭐뭐는 각호에 의해서 뭐 기준으로 해서 다 적용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 1호, 2호, 3호, 4호 그 각호가 다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는 그 호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건축법 시행령 내용이에요. 일조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1항에 전용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각 부분의 전국 방향으로서 경계선으로부터 정북 방향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여기 각 호의 범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호가 1호하고 2호가 있습니다. 1호하고 2호가 있죠. 그럼 1호는 뭐냐? 9m 이하의 부분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뛰어라는 얘기는 1.5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다음에 9m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9m까지는 아니고 9m를 넘어갔을 때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분의 1 이상을 뛰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받는데 그 받을 때 조건이 1호하고 2호를 두 개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이제 예를 들면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9m입니다. 이게 9m 건물이면 여기 이제 북쪽 방이 정북이 이렇게 걸리면 여기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9m가 넘어가면 요 거리는 이 높이의 반을 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느 각호의 범위라는 얘기가 아까 그 전제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각호의 어느 하나냐? 각호, 이제 2항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 다음 각호라는 것은 이제 1호하고 뭐 2호, 3호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2호는 안 뺐고 3호, 1호 갖고만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1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건 뭐냐면,
아까 일조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1호에 보시면 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하나라는 거는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항목 어느 해당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 가나다라 중에 해당은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대지 상호간에 도로가 대지가 20m에 접해 있으면 조건이 20m에 내 대지가 접해 있으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1조건 받지 않고 20m 내 대지가 접해 있으면 경관지구네 이거 안 받고요. 그다음에 허가권자 구청장이랑 서울시장이 이게 지정한 공고지역이면 또 1조권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20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기준은 맞고 이 각 호의 어느 하나라는 얘기는 얘나 가나다라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호의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하고 이게 개념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면 각 호의 어느 하나는 각각이 하나씩 해당이 됐을 때 하나만으로 해당이 됐을 때 그거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그런 규정이고요. 각 호의 그러면 가나다라가 다 4개가 다 적용이 돼야 그 법을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하는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요즘 정보력이 너무 좋아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설명할 게 많지만 이제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법에서 나와 있는 예고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건물 제일 꼭대기에 드론을 딱 띄워서 거기다가 이제 빛을 쫙 쏘는 겁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그러면 그 하단에 제일 밑에가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게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1층이 이렇게 있고요. 1층과 2층은 약간 언밸런스하게 꺾여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2층 바닥에 이렇게 테라스가처럼 발코니, 이게 캔틸레버처럼 이제 2m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데크가 깔려졌는데 높이가 40cm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쫙 아까 제가 드론을 띄워서 쫙 빛을 붙여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 여기가 2층 부분이고 여기가 1층 부분이고 이렇게 1층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닥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캔틸레버가 2m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법에는 캔틸레버가 2m가 튀어나왔든 3m가 튀어나왔든 자, 메인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캔틸레버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요거까지 요 바닥까지 포함해서 건축 면적에 넣어야 되는데 요 끝에서 1m를 빼고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축 면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하얘진 부분이 건축 면적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집안에서 1m 이하면 건축 면적에 삽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물, 스타디안 건물에는 높이가 40cm 올라와 있으니까 건폐율이 빠지겠죠. 예를 들면 이 1층을 좀 높이고 싶어서
내가 한 1.2m 정도 올렸다 이거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으면 요거까지도 건축 면적에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 투영한 면적이 건축 면적인데 이 면적에다가 대지 면적으로 해서 나누면 그래서 백분율하면 그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자 건폐율이 2종에서 60%라고 쳐요. 법으로는. 그러면 100에서 60이면 이 100제곱미터에서 건축을 잡을 수 있는 면적은 60%니까 60제곱미터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요게 60입니다. 요게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그거는 이제 설계하기 디자인하기 사람들의 마음인 거고 이 대지 안에 내 대지가 60제곱미터면 건폐율이 60% 이하면 6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요 박스가 60이면 요거를 물론 뭐 이렇게 디자인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좌우지간 60제곱미터만큼은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된다. 그 이하로 해야 된다. 튀어나오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으로는. 그게 이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갖고 말씀드릴게요. 용적률은 이제 일단 바닥 면적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바닥 면적 각 층에 벽과 기둥 그 밖에 비슷한 구획으로 중심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층, 2층, 3층 이제 층이 있는데 그 층에 대한 수평, 그 수평을 따졌을 때 그 층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자, 예제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이제 1층만큼 기둥으로 벽과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개수평을 해보니 A1 면적이 나왔고 2층 바닥 면적을 계산해 보니 B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연면적은 지하층도 수평 투영해 보니까 B1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면적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B1이 이제 연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 지하는 해당을 안 시켜요. 법에서 이제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A1과 A2를 합친 게 이제 연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지로 나눠서 백분율 하시면 그게 이제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건폐율에서의 이제 예제를 들었듯이 용적률에서도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똑같은 조건을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대지가 100제곱미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2종 일반 주거가 서울시는 이제 200%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한계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면 200%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을 수 있는 게 2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죠. 100제곱미터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용도 지역 따라 다 다르지만 2종 일반 주거지구 서울시라고 얘기를 드렸을 땐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하라는 건 200%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20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되냐? 20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200제곱미터 안에는 지하층이 없어요. 지하층은 이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는 200제곱미터인데 아까 제가 건폐율 말씀을 드릴 때 서울시가 60%를 했죠. 2종일 때. 자, 그러면 아까 60%일 때 최대한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제곱미터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건폐율을 다 찾아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에다가 곱하기 3개를 하면 180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 3개라는 말은 3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60제곱미터의 건표를 최대한 찾아보면 이 면적 한 층으로 보고 한 층, 한 층, 한 층, 3개층이니까 6, 3, 18에서 180제곱미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계층을 지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제곱미터가 남으니까 4층을 해서 20제곱미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0제곱미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4계층을 지을 수도 있고요. 딱 50제곱미터를 해서 4계층으로 하면 딱 20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계도 하고 뭐 아니면 3cm, 30제곱미터를 해서 뭐 6계층 하든 7계층 만들든지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일조권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는 이제 그 땅 이제 지주들 그다음에 건축사 설계 사무실에서 서로의 의견 갖고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조권 이제 제일 시비가 많이 걸리는 일조권입니다. 일조권인 게 뭐냐? 아까 제가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에 그 일조권 관련돼서 법령 해석을 했죠. 그 각호의 그랬잖아요. 각호의 기준이 9m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9m까지 포함이라고 하는 거 하신 거 아시죠? 9m 이하일 때는 1.5m를 띄라고 돼 있죠. 그럼 9m를 초과하는 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m가 넘어가는 거. 이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9m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높이의 2분의 1을 띄라고 이렇게 법으로 아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을 다 해야 돼요. 일조권은. 왜? 각호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진북이 이렇게 정방 방향이 이렇게 걸리죠. 북쪽이 이렇게 걸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m를 띈 겁니다. 띄어서 9m까지가 여기가 9m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보통 9m 정도면 일반적으로 3계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3계층 했고, 자, 9m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이제 건물이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요 인접 대지 관계선까지 1일 때 2배. 여기까지죠. 2배를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조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기본, 물론 이제 집안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아는 건 되게 복잡해지니까 기본적인 룰만 알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하고 인접 대지인데, 이 땅은 북쪽에 도로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일조권을 어떻게 받냐면, 도로 반대편에서 일조권을 받습니다. 이게 도로가 예를 들면 보통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4m거든요. 그 4m고, 이 건축선에서 뛰어야 할 거리가 보통 1m에서 50cm에서 1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1m 뛰면 지금 도로 경계선에서 반대편에서 하면 5m가 되지 않습니까? 자, 법으로는 1.5만 뛰어도 충분하니까 1.5를 뛰고 나서 9m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벌써 우리는 5m 뛰었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에서 4m 벌써 띄어져 있잖아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이 바짝 올 수가 있죠. 스타디 할 때.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이제 주거지역 안에서는 굉장히 좋다. 괜찮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해서 3계층 올라가는데 9m 올라가고 그 9m를 초과하니까 거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도로 인접대지에서 하니까 3층, 9m에서 꺾어 들어가지만 얘는 이 도로만큼 거리를 확보하니까 4층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설계에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북쪽에 있으면 도로가 있으면은 그만큼 한 층이 꺾지 않고 그대로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담이지만 그러다 보면
똑같은 지역에 이 땅보다는 이 땅이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자,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빽빽 밀려 들어간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경사지게 설계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저 샘플로 자료는 그 단단 꺾여서 수지로 꺾어서 이제 일조권이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리는 거라 그래서 꺾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공지. 이거는 제가 이제 피해 관리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협의도 잘 안 되고 안 되면 뭐 민사나 뭐 소송까지 갈 정도로 피곤한 스타일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대지 경계에서 최소한 얼마를 띄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대지 안의 공지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하고 건물하고 이거는 이제 건축선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은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단독주택 개념이나 이런 개념은 뭐 민법상 50cm만 띄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은 뭐 3m, 6m. 이것도 이제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자치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떤 데는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인접대지 이 대지안의 공지를 3m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규제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지하고 내 건물하고 6m를 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마다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많이 하면 그 건물을 설계를 하고 이제 이 건물을 이런 박스 형태로 설계를 한 다음에 자, 이제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 있을 때는 측량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다음에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인허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철거가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 측량을 해서 철거한 다음에 경계 측량해서 그 성과물을 갖고 실제로 설계 도서상에 대지하고 측량했을 때 대지하고를 비교를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진행해 버리면 이 대지 안의 공지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나중에 건물을 절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철거를 한 다음에 꼭 경계 측량을 하면은 내 땅은 여기 있는데 실제로 내 땅은 여기 있는데 이 옆집에 대문이 여기 와 있어요. 대문이 와 있고 여기 문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이 내 땅을 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지적 정리하면서 그게 이제 아마 저도 일제시대 때 이게 정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오래된 집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시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뭐 민간 어떤 법령 이런 데서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청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어떤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협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대부분이 넘어와서 이 사람은 이 땅을 확보를 여기 대문을 철거하고 이 땅 여기를 내가 확보를 해야 내 땅이니까 확보를 해야 건축 행위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종경을 씹든 여기다가 주차 구획을 하든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걸 해야지 건물 준공이 나는 상황이니까 이 내 땅을 어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오래 같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잘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송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집을 지으는 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좀 출혈을 하셔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옆집에 이분 소송이 들어가면 결국은 집니다. 판례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셔서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게 여러분 서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또 이런 강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 집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측량을 하셔서 그 측량 결과물을 설계하고 설계상에 대지하고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비교해서 문제가 되면 조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량했는데 우리 땅으로는 이 남의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게 넘어오게 되면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그건 시공사도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시공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맡아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출혈은 좀 합니다. 출혈을 해서 집을 짓게 할 수 있게끔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옆집에 해당하는 뭐 건축분도 역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소송하면 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보시는 게 가장 서로가 좋게 끝날 수 있고 좋은 이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해석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가 이제 설계 쪽 관련된 강의라서 이제 이렇게만 몇 가지만 담았는데요. 사례를 저도 이제 이 업을 하고 있지만 그 설계하고 건축주하고 그 설계사하고 건축주하고의 어떤 사고는 많지는 않아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크게 이제 이슈되는 게 없고요. 다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 사례의 내용은 이제 그 국토부 산하 건설 분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사례들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문제가 됐을 때 여기다 신청을 합니다. 건설 분쟁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이제 둘 다 그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둘이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 이제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특히 설계 쪽은 많이 들어오고 웬만하면 이제 협의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안은 이제 그 허가시, 건축 허가시 이제 소유권 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자, 내가 이제 땅을 계약을 해서 땅 소유권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잔금이나 중도금이 이게 돈이 막 한 번에 다 있으면 그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내가 그런 자금 여력이 없어서 이 땅을 파시는 분하고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이제 뭐 이렇게 뭐 2, 3개월이든 3, 4개월이든 이제 쉐어를 해서 이렇게 나눠가는 식으로 해서 그 잔금을 치르는 걸 좀 길게 잡으면 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땅을 계약금은 주지만 등기부 등본상 나의 이름으로 되지 않고 아직 팔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완화를 시켜 놓은 게, 그러니까 허가시 대지 소유권 확보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게 계약은 했고 계약은 돼 있고 그래서 그래 나 땅 팔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금 주고
잔금은 내가 한 6개월 후에 줄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가만히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서 이 땅을 사는 거니까 허가할 수 있게 해줘.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는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판례를 만든 겁니다. 대신에,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내가 이제 저기 땅을 사서 내 집을 짓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 다가구 집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는 그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 땅을 팔고자 하는 그분하고 그런 조건으로 땅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그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주고 여기가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대지 사용 승낙서를 주세요 라고 해서 협의를 하면 그걸 대지 사용 승낙서 권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내면 건축 인허가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공동주택은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땅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만약에 땅을 그 확보를 못하면 그리고 땅은 확보가 안 돼서 이 소유권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이 사업자가 허가 내놓고 분양을 해요. 허가 났으니까. 그러면 분양하는데 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요. 근데 땅이 확보 안 돼서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가고 그 여기 중간에 이제 시행하는 시행사들도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송도 하고 손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양하는 주택, 공동주택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법령 해석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락방. 다락방 이제, 많이 이제 경사지붕에다가 이제 다락방 만들고 막, 또 일부러 이제 다락방도 만드는 경우에 추이가 많은데, 그 다락방에다 난방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질의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 법에서는 다락방을 다락이라 하면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을 저장, 부수적으로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다락이라고 인정하는데 거기를 이제 난방을 하면 건축법상 거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해석은 해당 부분의 거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검사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1층, 2층, 3층 다락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 다락이 그냥 창고가 있는 개념을 쓰고 있으면 3층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난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락은 바닥 면적이 빠지니까 이게 1층이 50제곱미터 하시면 이 연면적은 150이잖아요. 상계층이니까. 다락이 빠져있으니까. 근데 다락에 난방을 하면 어떻게 법이 해석이 되냐. 4층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게 25제곱미터라면 연면적이 175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우리 법상 다가구는 주택에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계층으로 다가구로 임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다락을 난방을 해보면 4계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건물 용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3층짜리 건물이 4층이 되고요. 면적도 늘어나고요.
용도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이 법적으로 혜택, 규제받는 게 많아요. 다가구보다는 다세대가 규제받는 게 더 많습니다. 법령 해석을 하면. 그래서 설계할 때는 다세대가 좀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걸 다 이제 불법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락에 난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층수문의.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가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질의 내용이 뭐냐면, 다가구가 법적으로 3계층이에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계층인데, 자, 여기 건물은 뭐냐면, 1층하고 2층은 근생이에요. 근생으로 설계하고, 3, 4, 5층은 이제 다가구로 설계를 했어요. 네? 다가구로 설계했어요. 지하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얘가 지지하는 게 뭐냐면, 이 5층을 복층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5층으로 복층으로 설계를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 복층까지 포함해서 3계층이니까, 이게 다가구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재밌는 질인데요. 복층도 한 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법령 해석의 종류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6층이 한 가구라고 해도 복층 구조 하더라도 2개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개층으로 된 구성, 이게 5층하고 6층을 한 가구로 해서 복층을 만들어도 2개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개층을 초과하는 걸로 본다. 3에서 3, 4, 5, 6, 4개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층을 초과하니까 4층이 되는 거잖아요. 4층은 다가구 개념에서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세대로 설계가 안 됩니다. 또 왜냐하면 다가구하고 다설계 설계 개념이 포커스가 좀 약간 다릅니다. 법령 해석도 법규 규정도 약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층, 6층을 한 세대가 쓰더라도 복층으로 해도 다가구로 인정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해석은 나온 겁니다. 자,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요. 아까 이제 다가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세대는 사계층. 주택에 쓰는 층이 주택을 쓰는 층이 4계층일 때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인데, 여기서 문제, 여기 면적 제한 같은 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여기에 질은 뭐냐면, 4계층이 이제 법상 다세대 주택인데, 그 법의 내용에 보면은, 건축 심의를, 완화 심의를 받으면은 한 계층, 5계층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1, 2, 3, 4가 이제 주택이에요. 4계층이 주택이니까 이게 이제 다세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 법상 다세대의 규정이에요. 층수 규정이. 자, 근데 심의 완화를 받으면 층수 심의 완화를 받으면 다세대로 5계층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건 맞는데 자, 심의를 받아서 5계층을 하는데 여기에 질의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필로티를 뒀어요. 1층에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5층, 6층이 되겠죠? 자, 주택을 쓰는 층은 5개층은 맞는데, 한 층이 이제 더 생긴 거예요. 왜? 주차를 넣으려고 이제 그 필로티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필로티를 만들었는데, 주택을 쓰는 층은 5개가 맞는데, 층수 완화 심의를 받아서, 그랬을 때, 하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를 넣었을 때, 이게 층수 완화해서 5개층이 가능하냐? 이 5층이란 개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달라라는 질이에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단지형 다세대일 때 이거를 필로티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6층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법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법령 해석입니다. 조금 이해를 더 돋구면 다세대는 4층 정도, 4개층밖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완화 심의를 받으면 한 층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건물 다세대 건물을 지으면 아마 5개층으로 다 설계가 이제 시공이 돼 있을 거예요. 옛날 건물들 보면 아마 4개층으로 다 있고 4개층에 한 층 필로티에서 5개층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완화 심의를 받아서 주택으로 쓰는 거를 5개층으로 놓고 한 층을 더 만들어서 필로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층이죠. 이렇게 했을 때 심의가 가능하냐? 집을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가능하냐? 오케이, 가능하다. 필로티로 하고 주차 용도로 쓸 경우에는 6개층으로 한 층을 필로티로 인정해 줄 테니까 6개층으로 가능하다라는 법령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시면 좀 옛날에 지어진 건물 보면은 1층은 필로티, 이제 차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 위로 4개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까지 합쳐서 5개층이고 지금 아마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들 그런 걸 보시면 1층은 필로티 똑같은데 4개층이 아니고 5개층으로 아마 설계가 건물을 지었는데 최근에 아마 트렌드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심의를 완화 받아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합니다. 물론 그래야 이제 건축 임대 사업자는 임대 수익이 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하는 사람들은 또 분양 수입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완화 받아서 많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완화를 받아서 5개층으로 주택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제안의 공지에서 토지 남의 우리 땅이 안으로 침범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요거를 보시면 토지 경계를 넘어가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이 말씀을 드린 내 대지가 있는데 건물이 있어서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로 철거하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측량이 잘 안 되는 그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건물을 헐고 이제 제대로 이제 측량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거를 이 설계한 거랑 꼭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60%인가 잡았는데 실제로 대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설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건물 이렇게 앉혔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여기 이제 걸려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땅이 넘어간 거예요. 건물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잘라내야 되고. 아까 말씀 대제안의 공지의 개념 있잖아요. 또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딘가에 또 만들어야죠. 이만큼 면적 확보하려니까. 그러면 누구가 손했습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주가 엄청 손해를 보겠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거리들은 많아지고 공사는 늘어나니까 그런 개념을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측량하셔서 설계한 대지하고 꼭 크로스 체크를 한 번은 꼭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